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11월 초였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였다. 사람들은 날씨가 사람 마음을 닮았다고 했다. 그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느꼈다. 나는 박정희 68이다. 남편 김영수와는 33세 결혼했다. 결혼한 지 35해가 지났다.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부부였다. 큰 돈을 벌지도 크게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삶. 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고 남편은 동네 철물점에서 일을 했다. 아이 둘을 키웠고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각자 제 밥벌이는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우릴 보고 무난하게 잘 살았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갔다. 심장 쪽이 안 좋다는 말은 몇 번 들었지만 그날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새벽 5시쯤 전화가 왔다. 응급실이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준비됐다. 아이들은 회사에서 바로 내려왔고 친척들도 하나둘 모였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생긴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다. 누가 왔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때였다. 내 차례가 아닌데 앞줄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다. 머리는 단정했고 화장은 거의 없었다. 그 여자는 영정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잠시 멍해졌다. 친척도 회사 사람도 동네 사람도 아니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 그런데 너무 오래 울고 있었다. 아이들이 나를 봤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향을 올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 여자가 눈에 밝혔다. 남편과 무슨 관계였을까? 왜 저렇게 울었을까? 그날 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밀번호는 늘 쓰던 4자리 숫자였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연락처를 넘기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미정. 성도 없고 설명도 없는 이름. 통화 기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날짜가 눈에 걸렸다. 병원에 다니던 시기와 겹쳐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보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어떤 감정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여자의 울음이 내 인생을
다른 문을 열게 될 줄은. 장례 이틀째 밤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아이들은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울음을 삼키던 입술, 고개를 숙였을 때 보이던 목덜미. 마치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결국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잠금은 없었다. 평생 그 사람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연락처 맨 아래쪽 미정. 이름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규칙적이었다. 병원에 다니던 시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날, 그리고 그가 갑자기 쓰러지기 전날까지 문자는 거의 없었다. 짧은 말들 뿐이었다. 오늘은 괜찮아? 약은 먹었어. 무리하지 마. 남편이 나에게도 잘 쓰지 않던 말투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질문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2번 만에 끊겼다. 잠시 뒤 문자가 왔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장례식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었다. 다음 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사람들 틈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문객이 빠진 틈을 타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혹시 고인을 아셨습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 여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와도 되는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말에는 사과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어떤 관계셨나요? 나는 돌려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제가 혼자인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갔다. 병이 같아서 서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는 끝내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 통장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나간 기록이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장례식장 천장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별은 남편이 죽은 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날부터 시작된다는 걸.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람의 온기가 빠진 집은 소리가 없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편의 유품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이 될 것 같아서였다. 나는 그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아이의 전화 한 통이 다시 모든 걸 끄집어냈다. 엄마, 아빠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어. 나는
말없이 통화 내용을 들었다. 병원비라기엔 금액이 일정했고 생활비라기엔 너무 많았다. 그 계좌는 남편 이름도 회사 이름도 아니었다. 낯선 이름, 여자 이름이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혼자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찾았다. 접수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김영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숨이 막혔다.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가 두 분으로 돼 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분은 배우자시고 다른 한 분은 동거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동거인. 그 단어 하나가 내 35년을 모두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번호를 숨기지 않았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그 여자는 검은 옷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 여자는 말했다. 저도 아내가 있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그래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도 나처럼 선택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은 사람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가 났다.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모두를 속였다. 아내도 그 여자도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진실은 죽고 나서야 드러났다.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건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남편이 떠난 뒤 집에는 시간이 남았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저녁을 차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게 됐다. 시계는 늘 그 사람이 퇴근하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아.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글펐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내 인생을 살라는 말이라니.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통장, 보험,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정희에게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봉투를 접어 다시 넣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연락해 왔다. 이번에는 울지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말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병원 근처도 장례식장도 아닌 작은 공원이었다. 그 여자는 말했다. 저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울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이해됐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랑보다 의지를 찾게 만든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자에게 물었다. 후회합니까?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가면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솔직해서 더 잔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완전히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남은 시간을 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결정을 했다. 남편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로. 그의 비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대신 이제는 내 하루를 다시 채우기로. 다음 주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글쓰기 수업을 신청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남기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다가 어느 날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자기 이름이 남는다. 나는 이제 박정희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보려 한다. 남편 장례식 날 처음 보는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그날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늦게 시작된 나의 장례식이었고 아주 조용한 탄생식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